주식이 빠지면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이제 베팅한 사람은 아니면. 근데 요즘에 저도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 많이 받아서 조회를 해봤는데 6월 중순까지 이제 올 초 이후에 성과들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핫한 ETF들 중에 하나가 TQQQ거든요. 나스닥 움직임의 3배를 이제 추정하는 ETF인데 위로 3배인가요? 위아래 다 3배죠. 네네. 1일 변동폭의 3배를 이제 추정하는 ETF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근데 며칠 전에 어디서 이제 여쭤보셔가지고 조회를 한번 해본 건데 이 TQQQ가 올 상반기 동안 73% 빠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고요. 근데 비슷한 게 이제 SOXL이라는 게 있는데 요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 레버리지인데 요건 81%가 떨어졌죠.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 이 ETF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한 20몇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상황인 거죠. 와, 이거 SOXL 이거 진짜 엄청나네요. 네, 신기하죠. 이 지수인데 지수가. 그러니까 근데 이 종목들이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냐면 작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작년 한 해에만 TQQQ가 12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르는 걸 보면서 안 사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사게 되는데 이제 사고 나서 이제 지금처럼 빠져버리면 이제 상승분 다 반납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서학겜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했는데 너무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미국 기술주에 대한 이제 신뢰가 이제 밑바탕에 있는 건데 보통 가격이 올라가서 샀는데 산 다음에 그 내가 산 근거를 찾기도 해요. 되게 희한하죠. 근거가 있어서 산 게 아니라 산 다음에 근거를 찾는 경우도 있고 뭐 여동생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페이 주식을 산 다음에 카카오페이를 공부해요. 관심이 가거든요.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일단 미국 기술주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자금을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맹목적인 신뢰가 생긴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이제 심리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면 이제 최근성 편향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최근성 편향이 뭐냐면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일보다는 이제 최근 단기적인 경험이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게 생긴 이유가 2008 금융위기 때 하락했던 이제 많은 나라들이 하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미국 주식의 수익이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월등합니다. 네, 그 10년 넘게 엄청나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역시 1등이야. 네. 미국이 최고야. 이렇게 되는 거죠. 유럽도 막 죽어가고 있고 뭐 중국 변동성 너무 크고 우리나라는 이제 2011년부터 16년까지 이제 횡보장이었어요. 그러다가 17년에 좀 올랐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10년 단위로 제가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미국이 더 좋아요. 그 미국 대 신흥국 이렇게 하면. 근데 2000년대를 보면 신흥국이 이겨요. 네. 90년대를 보면 미국이 이겨요. 그것도 이유가 이제 97년 이제 외환위기 당시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안 좋았거든요. 러시아도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미국이 이제 이기는 거고 그전 10년을 보면 신흥국이 또 이겨요. 이런 식이에요. 왔다 갔다. 네. 그러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동안 미국이 이길 거라는 개런티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새로운 10년을 어쨌거나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믿는 게 맞느냐 저는 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미국이 망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고 누가 더 잘할지 모르겠어서 반반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거나 그 이 최근성 편향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최근에 한 거 자기가 한 거에 많이 이제 기대죠.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신흥국에는 중국도 들어가나요? 중국도 들어갑니다. 올 상반기에 중국이 되게 많이 오른 거 아세요? 혹시? 중국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다 떨어지는데 중국만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원인을 찾는 건 사실은 다 사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장에서
중국 3월 달부터 오를 거야. 누가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도 당연히 예측 못하고. 근데 뭐 제 개인 계좌에서는 전 중국도 갖고 있는데 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당연히 비중은 작아요. 좀 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막 작년에 특히 이제 중국 주식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작년에 막 알리바바나 네. 막 그런 텐센트 IT 기업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사례를 들면서 네. 중국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네. 중국 투자보다는 그래도 미국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것도 최근성 편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최근성 편향보다는 이제 분석이 그냥 제가 감히 그 분석을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최근성 편향과 약간 오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노벨상을 받은 이제 뭐 경제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기는 주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경기가 좋고 나쁜 거랑 주가랑 사실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나 중국의 경제 상황은 되게 안 좋았죠. 헝다 사태 일어나고 마윈 잡혀가고 막 이러면서 네. 이게 나라냐 진짜. 예. 이 기업인들이 기업을 할 수 있냐라고 했는데 그래서 뭐 주가 빠진 것도 그걸로 설명하기도 하고 뭐 선우가 어떻게 됐든 근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반등을 했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 중국이 바뀌었냐?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 그러네요. 물론 뭐 요즘에 또 뭐 완화를 한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게 이제 항상 시장에 10가지 이유가 다 있거든요. 빠지는 이유 5가지 있고 오르는 5가지 있는데 오르면 이쪽 거를 가져다 설명하고 빠지면 또 이쪽 걸 가져다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좋다고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해요. 근 몇 년 동안 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올해 들어서 뭐 넷플릭스 뭐 70% 80% 빠졌거든요. 주가가. 메타도 엄청 빠졌죠. 네네네. 메타도 엄청 많이 빠지고 뭐 구글, 아마존 뭐 안 빠진 데가 없어요. 그럼 그 기업은 나쁜 기업이냐? 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가 좋을 때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혁신적인 경영 사례 같은 책들이 계속 나와요. 네. 그러면 그 기업은 이제 혁신적이지 않아졌나? 아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불과 몇 달 사이에 그 기업 이상해졌나? 뭐 CEO가 뭐 미친 거가 아니라면 네. 경영 문화라는 게 한 방에 바뀌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석이 약간 오류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 하더라도 주가가 얼마가 적정하냐에 대한 근거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미국의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제 버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너무 비싸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제 아무도 이제 적정 주가가 얼마다라고 이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만큼이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적정 가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 미국 뭐 테크주에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가가 빠지고 나서 보면 지금이 적정 주가인가 뭐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분석이 보통은 이제 약간 그 꿈과 희망과 시나리오와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잘 못해요. 그래서 반반으로 네네네 그렇게 하시는 거군요. 자산 배분하시고. 네네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이런 주장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아니고 이제 미국으로 바꿔서 하면 미국이 그 앞으로 도래할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인데 시대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그 기업들 핵심이 될 기업들은 다 미국에 있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다. 네.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일리는 어느 정도는 있는 말이지만 막 그게 100% 진리다 이렇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 논제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10년 전에도 미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1위였고 20년 전에도 1위였고 그러네요. 30년 전에도.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 닷컴 버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버블이지만 인터넷 혁명이 일어난 곳이 미국이죠. 그러네요. 실리콘밸리 똑같아요. 예. 그때 나왔던 엄청난 혁신적인 기업들 이제 그때는 이제 닷컴이라고 했고 닷컴 닷넷 기업들이었고 지금은 그냥 빅테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는 말이잖아요. 그냥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산업혁명은 다 지나고 나서 그걸 이제 후대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그게 몇 천지는 전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이게 2차 산업혁명이야라고 하고 만들지 않았잖아요.
예, 그냥 단지 기술의 어떤 변화를 보고 만들어낸 용어인 것 뿐이고 미국의 기술력은 뭐 30년 전에도 계속 세계 최고였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이렇게 미국 계속 오고 있고 똑같아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미국 기술력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2000년 초반부터 2010년까지 미국의 주가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네요. 예. 그때는 신흥국보다 안 좋았는데 그럼 신흥국이 기술력이 좋아서 더 주가가 좋았나?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놓고 보면 맞는 말 같은데 좀 그러네요. 네, 논리에 한계가 있는 논리들인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의 반대쪽 얘기가 뭐냐면 시장이 이제 한 6개월째 계속 하락하니까 뭐 한국, 미국 뭐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하락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나 뭐 인도네시아, 인도 같은 나라들은 오히려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20년 만에 하락장이다. 물가는 40년 만에 최고. 이거는 팩트니까. 물가는 팩트니까. 물가는 팩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를 찍고 있는데 그러면 역사상 뭐 최고의 하락장이다. 뭐 대공황급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주가 하락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데 지수로 보면 연초 대비 20-30%밖에 안 빠졌어요. 네. 코로나 때도 한 달 만에 코로나 때는 진짜 한 달 만에 30몇 %씩 빠졌거든요. 지수 자체가. 근데 지금은 한 6개월 동안 쭉 빠지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오래되니까. 예. 그래서 리스크를 이제 체크를 할 때 이제 뭐 변동성이라는 것도 보지만 보통 MDD라고 얼마나 많이 빠졌나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MDD로 치면 코로나 때나 지금이랑 비슷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기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고점 때 빠지기 시작하는 요 기간을 이제 보통 언더워터 피리어드라고 해요. 수면 아래에 있는 기간. 네. 수면 아래 20m를 들어가면 정말 무섭거든요. 네, 공포스럽고 답답하고. 근데 바로 올라오면 그나마 좀 괜찮죠. 20m는 너무 무리였네요. 일반인 못 들어가니까. 네, 한 1m 정도만 할게요. 수영장 바닥에 이렇게 딱 누군가 눌러놓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근데 수영장 물 밑에 10cm만 얼굴을 담궈도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 엄청 무섭거든요. 네. 엄청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빠지기도 많이 빠졌고 길어지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이게 계속 가면 어떡하나 굉장히 공포스럽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08년에 지수가 반토막 났었고요. 그럼 아직 반토막 안 났거든요. 이게 반토막 난다는 예언 그런 게 아니고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2000년 IT 버블 때는 이제 대형주 지수 반토막 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80%, 70% 뭐 이렇게 났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 90% 이상 빠졌었고. 그러면 지금이 이제 테크주의 버블이 맞다면 버블이 맞죠? 왜냐하면 S&P 500의 시가총액 상위를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크주들이 가져간 거니까 테크주 버블이 맞을 수 있는데 그 버블이 만약에 꺼지는 거라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더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당연히 작년에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오를 때는 그 생각을 안 해요. 그 또 하락장이 시작되면 반등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네. 그냥 불과 2년 전만 봐도 코로나 때 그렇게 푹 빠지고 반등했는데 이제 잊어버릴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네. 먼 기억은 이제 영향을 덜 미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처럼 이게 하락해서 스트레스 받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제 평가절하된 거고, 근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되게 싼 거잖아요. 네. 세상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투자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너무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 여기서 뭘 고민하냐면 더 빠지면 어떡하지? 네. 그럼 더 오르면 어떡할 거야? 그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사가지고 더 오르면 어떡할 거야? 두 가지 확률은 항상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지수라고 치면 한 2,000 정도였는데 1,000이면 오 반토막이네. 50% 할인 중이잖아요. 네, 바게세일.
그렇죠. 예, 세일 기간인데 왜 안 사요? 사야죠. 비쌀 때 샀는데 왜 쌀 때는 안 사? 예,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팔고 쌀 때 사서 비싸지면 팔고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주식시장에서는 그 반대가 되게 많아요. 예, 반대가 많아가지고 약간 네. 그 지금 이런 심리와 생각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네. 패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 이사님께서 작년인가 또 책 한 권 제가 네. 제목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뇌과학 관련해가지고 번역해 주셨잖아요. 예, 번역한 책 있죠. 예, 투자의 비밀이라고 해서 네. 그 제이슨 치바이크라는 맞아요, 분이 맞아요. 이제 쓴 책인데 그분이 이제 현명한 투자자 사판에 해제 쓰신 분인데 이제 심리와 그 뇌의 움직임을 가지고 투자에서의 어떤 의사결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렇게 쓴 책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이게 거기서 말하는 훈련이 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네, 훈련이 돼도 극복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좀 과하게 표현해서 제가 이제 유전자나 뇌과학의 그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냥 책을 좀 많이 읽었고 그 번역 진짜 어렵던데 책 내용 다 번역하셨잖아요. 관심 있는데 유전적인 거를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네, 그게 유전적 반응이라고 전 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성 편향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손실의 비편향이라거나 기준점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그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게 민족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똑같이 나타나거든요. 한국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뭐 냄비 근성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미국 똑같아요. 중국, 일본, 유럽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동학 개미운동 뭐 한다고 뭐 이렇게 할 때 미국의 로빈 후드들이 있었고요. 네. 똑같아요. 유럽에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다 단타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사람만의 뭐 이렇게 뭐 문제점은 아니고 인류 공통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금융의 역사를 보통 500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500년 내내 이랬어요. 되게 재밌죠. 옛날에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랬지? 스마트폰이 없어도 다 했어요. 심지어 옛날에 이제 카페라는 곳이 있었대요. 처음에 주식 거래를 그 카페에서 했대요. 그러면 거기를 왔다가 얘기를 들은 신발 닦기 아이가 주식을 사고 네, 그런 식으로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그 속도는 느렸을지 모르지만 그래 실제로 주식 보유 기간이 평균 보유 기간이 옛날에 굉장히 길어요. 긴 게 뭐냐면 그때 사람들이 더 현명해서가 아니라 매매하기 어려워서 네. 주식 객장에 가서 사고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그래서 이제 매매 보유 기간 굉장히 짧아졌는데 사람은 동일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융시장이 불과 500년이고 우리나라 인류의 그 역사는 수십만 년이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유전자가 바뀌어봐야 이 동안 쌓여 있는 게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어떤 반응들, 그래서 뇌를 탐색하거나 심리를 측정할 때 이제 나오는 공통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점, 그리고 바뀌지 않는다는 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배워야 하고, 사실은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극복하기 위한 장치들을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걸 이제 행동 장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아, 그게 이제 말씀하신 네네네.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 독일의 학자가 쓴 책에서 쓴 말을 이제 제가 인용해서 쓰는데 이제 행동 장치라는 거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온 얘기를 인용하면서 그 책에서 설명했는데 오디세우스가 이제 항해 중에 세이렌 섬을 지나게 되는데 세이렌 요정들의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 배를 그쪽으로 몰다가 침몰해서 죽게 되는 건데 어떤 이제 여신한테 이제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럼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의 몸을 돛대에 묶게 해요. 그리고 선원들의 귀를 다 막게 해요. 밀랍으로 막게 한 다음에 그 해안을 지나가죠. 자기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는데 선원들한테 몸을 풀고 저쪽으로 배를 돌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곳을 지나갔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사례를 많이 드는데 그래서 행동 장치는 오디세우스가 만든 행동 장치는 몸을 묶는 거였죠. 그래서 투자자가 이제 투자자한테 필요한 행동 장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금하고 아파트입니다. 되게 반전스럽긴 하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보다 더 중요한 건 저축을 해야 돼요. 근데 저축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그리고 한 달 뭐 10만 원씩 저축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강제 저축을 해야 되는데 강제 저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 받아서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근데 뭐 빚내서 영끌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기 거주, 그러니까 거주 목적의 집 한 채, 꼭 아파트는 아니어도 되죠, 당연히. 거주 목적의 집을 사요. 대출을 받고. 뭐 강남에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두 사람이. 네, 그래서 적정한 수준에 사서 뭐 퇴직할 때까지 계속 빚을 갚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제 그 기한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 대출 원리금 나갈 것까지 돈을 쓰진 않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들어오면 그게 빡 빠져나가요. 그게 먼저 빡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거 가지고 살아요. 네. 강제저축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이자로 나가는 것보다 강제저축 효과가 더 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연금이죠, 연금. 네. 연금인데 연금도 비슷해요. 세액공제 받으셔야 되니까 연금 넣으셔야죠. 당연히 넣으셔야죠. 그러니까 700 연금 넣어가지고 세액공제 110만 원 돌려주거든요. 엄청 좋은 게임이에요. 넣어놓고 사실은 이걸로 투자를 안 굴리셔도 돼요. 일단 100만 원 받았잖아요. 세액공제로. 15%. 네, 버리는 돈인데 그걸 받았기 때문에 115만 받았으면 그걸로 이미 훌륭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찾으면 페널티가 더 비싸요. 그래서 안 찾아요. 그 노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되거든요. 네. 엄청 좋은 행동 장치거든요. 일단 그렇게 묶어놓고, 그러니까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30년, 20년, 30년 이상 보는 거잖아요. 그 정도 시간이면 가격이 올라요. 네. 물가 이상, 물가 정도 수준은 오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치 보존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연금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놔두지 마시고 적절하게 굴리시면 이제 부를 증진하는데 굉장히 좀 되죠. 와, 제가 그 이사님 말씀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제가 그 투자의 비밀 책 번역했을 때도 그때 한번 인터뷰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비슷한 맥락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땐 상승장이었고 지금은 하락장이라서 그런가 이게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연금이야, 막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무슨 연금이야, 네. 아파트야, 지금 다 주식 몰빵해야지, 네. 막 이런 거였는데 뭐 티크큐크 사야지 막 이랬는데. 근데 지금은 내가 그때 이거를 무조건 강제로 넣어놓고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참. 그래서 이제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게 훨씬 어렵다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중에 제가 이제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작가가 이제 윌리엄 번스타인이라고 원래 의사를 하다가 의사 맞아요, 의사. 네, 투자 전문가로 갔어요. 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는데 이제 그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것도 번역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다이어트랑 투자랑 똑같다고 해요. 네, 너무 심플하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요. 예. 투자는 절약한 돈을 적절하게 분산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게임 끝나요. 그래, 예, 그분도 좀 배가 좀 나오셨어요. 저도 배가 나왔지만 그분이 저나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투자가 다이어트보다 훨씬 쉬워요. 네, 투자가 다이어트. 저도 그렇고 그분 영상 이제 보시면 배 뚱뚱하고 이게 볼이 빨개요. 약간 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이어트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투자는 훨씬 심플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실패하듯이 투자에도 계속 실패를 하시는데 이제 옳은 방법을 찾아서 이제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나. 이사님 그러면은 지금 같은 시기에 조금 아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싸면은 사실은 그게 할인 기간이고 살 수도 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이사님이 보실 때는 지금 ETF를 조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지금 같은 시기에 이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제 그냥 은행에 예금하시는 거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지금 굉장히 커요.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금으로 내 돈의 가치를 보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시기고요. 그래서 적절히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너무 싸기 때문에 시장이 너무 싸기 때문에 들어가기 좋아요. 근데 들어가실 때 항상 한 가지 자산만 가지고 가면
더 쌀 때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산 배분 투자인데 자산 배분 투자는 움직임이 다른 자산에 나눠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주식, 뭐 국채, 달러, 원자재. 골드 뭐 이런 거 원자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나눠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들어가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주식이 더 빠지면 어떡하지? 혹은 이제 달러 너무 지금 비싼데 뭐 지금 1290원 뭐 이러니까 달러 빠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이 포트폴리오의 장기적인 우상향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제 생각하시면 어차피 답도 없는데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적절히 분산하시고 거기에 이제 투자금을 넣으시면 이제 넣으시고 나서 만약에 주식이 더 빠지면 어떡하냐? 심플합니다. 주식이 빠지면 예를 달러나 근데 현금도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도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은 어차피 안 빠지잖아요. 현금이니까 네. 뭐 달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올라간 자산을 일부 팔아서 달러 주식을 더 사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식이 반등할 수도 있잖아요. 주식이 반등하고 달러가 빠질 수 있죠. 보통 이제 주식이랑 달러랑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럼 주식이 반등하면 원래 했던 비중보다 많이 오르면 그걸 일부 팔아서 또 싸진 걸 또 사요. 요렇게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예요. 요런 거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하고 근데 균형을 계속 맞춰주는 거죠. 그럼 리밸런싱을 통해서 저가 매수가 계속 일어나고 고가 매도가 계속 일어나요. 반복으로.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이제 리밸런싱 보너스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주식, 채권, 뭐 원자재, 뭐 금, 현금 뭐 이런 25 이거 비율 이런 식으로 네. 그냥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비율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제 뭐 책에 이미 자세한 내용은 언급해서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거기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질문 많이 하세요. 아니, 주식 좀 더 넣으면 어때요? 덜 넣으면 어때요?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연기금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런 걸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정답이 없더라. 그래서 탑다운으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 위험자산판, 안전자산판. 그 위험자산에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골드 뭐 3분의 1씩 이런 식으로 담아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책에는 미국 주식만 썼는데 나는 미국 주식 S&P 500이랑 나스닥도 하고 싶은데 그 미국 주식을 또 반 쪼개시면 돼요. 네,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사님 저 그 한 가지 자산 배분 가운데 또 요즘에 좀 많이 부각되는 게 암호자산 있잖아요. 암호화폐. 네.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네. 편입시키는 거? 네. 저도 지금 박사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이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논문 리서치를 요청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제 연기금은 다 자산 배분을 해요. 규모도 너무 크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수익률이 나쁘면 안 돼요. 그래서 연기금은 다 자산 배분하는데 연기금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포트폴리오의 뭐 작은 영역이라도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암호화폐를 조금 섞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분석을 해봤고 하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 있거든요. 디지털 금이다 이거. 금도 생산이 한정돼 있고 비트코인도 생산이 한정돼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워낙 나온 지 오래됐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쓰는 이제 화폐가 비트코인이니까 약간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기존의 자산 배분에서 금 비중을 반반 쪼개는 거예요. 금이랑 비트코인이랑. 네. 아까 주식도 한국으로 쪼개듯이 미국에서 또 나스닥 S&P로 쪼개듯이. 그래서 자산 배분 투자자 관점이나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사람 관점에서는 이 암호화폐가 상승에 베팅하거나 하락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있는 다른 자산들이랑 움직임이 다르면 도움이 되겠네 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보고 끝에서 돌려봤죠. 성과가 좋아요. 그래요? 왜냐면 암호화폐 수익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또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암호화폐가 올라갈 때, 빠질 때 구간을 나눠서.
그럼 이제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진짜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말지 의사결정은 좀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제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 암호화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은 뭐냐면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0으로. 네. 네. 왜냐하면 2000년에 이 인터넷 시대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나왔지만 없어진 회사가 더 많거든요. 살아남은 극소수의 회사가 지금 이제 업계를 호령하고 있죠. 예. 업계를 호령하고 있고 그때 최고의 회사들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없어진 회사 더 많죠. 뭐 네스케이프 없어졌고 근데 야후가 넘버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 라이코스 뭐 이런. 네네 그렇죠 그렇죠. 네, 라이코스 이런 거 있었는데 10만이 뭐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남느냐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구글도 그때 뭐 전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뭐 아무튼 그렇죠. 네이버도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전지현 모자 쓰고 나오고 막 이런 광고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엄청 컸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때 안 사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나서 뭐 이런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암호화폐가 어떤 이제 실물 시장까지도 이제 같이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죠. 저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이제 책을 좀 봤는데 그건 부정하지 않아요. 네네네.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인터넷 환경에서 갖추지 못했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산업화가 되고 사람들의 생활에 이제 실제로 퍼져 나가는 게 언제냐 그건 모르겠는 거예요. 예, 그건 모르겠고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왔어요. 그때가 왔는데 그럼 예를 들어 코인 기준으로 어느 코인이 살아남을 것이냐. 지금 뭐 1000개, 2000개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과연 진짜 살아남을까?에 대한 의구심. 뭐 이더리움이 진짜 살아남을까? 아니 도지코인이 뭐 시총이 뭐 10위 안에 든 것 같더라고요. 네. 도지코인 만든 사람도 이거 그냥 재미로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돈은 이미 엄청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지금의 가격 수준보다 높아질 수 있느냐. 네. 만약에 지금 굉장히 버블이 있다면 비트코인 살아남더라도 굉장히 낮은 가격 수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투자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요게 제가 답이 없어서 저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하는데 추천드리기 어렵죠. 약간 그런 거예요. 비빔밥을 먹는데 어디서 거기 북아프리카 어디에서 새로운 식재료가 나왔어요. 퓨전이 되느냐. 네, 그 유럽 사람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대요. 뭐 이상한 벌레 뭐 뇌를 이용해서 만든. 저도 공부를 했어요. 이야, 그거 신기하다. 신기한데 내가 먹기에는 좀 예, 그런 거예요. 딱 지금. 그 곤충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내가 먹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이라서. 네, 그럼 좀 잘 모르는 거 좀 조심할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진짜 한다고 하면 그냥 조금 시험 삼아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막 규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되고 좀 어느 정도 물론 수익률이 좀 낮긴 하겠지만 일단락이 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하고 싶으면 해야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코인에 투자하고 자기네 차를 코인으로 결제해주겠다고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되게 많이 질문해가지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그 회사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의 0.0몇 %? 네네네네. 그것만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몇천억 달러 샀다고 돼 있는데 그 시가총액 비하면 1%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래도 지금 코인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제 반등할 것 같은데 나 들어갈래 이렇게 하시면 가지고 있는 자산의 1%만 하세요. 맞네요. 그래서 100억이 있으시면 1억 그냥 탁 한 10개 코인 나눠서 넣으시고 아니면 근데 뭐 내가 딱 투자용 자산이 1억 있다. 그럼 1000만 원 딱 떼가지고 1억이면 100만 원이죠. 네, 1억 있으면 이제 1%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만 딱 떼가지고 리밸런싱 이런 거 전혀 하지 마시고
예, 뭐 한 1, 2년, 2, 3년 동안 아니 왜냐면 코인의 그 엄청난 상승이면 100만 원이 몇 억 가는 거 금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버려도 되잖아요, 100만 원. 예. 1억이나 있으시니까 다른 자산 배분 투자로 1%는 충분히 벌거든요. 그러니까 딱 100만 원 정도만 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서 뿌려 놓으시고 이제 뭐 해보시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재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시 시도하고 다시 시도하고. 잃어도.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거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으로도 많이 접근하는데 핵심 자산은 좀 제 입장에서는 자산 배분 같이 안전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뭐 3%든 5%든 7%든 수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제 코인 투자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3%만 하는 거예요. 3%만. 여기 3% 수익이 나온다고 좀 확실하면 그러면 이걸 다 잃더라도 3%가 나오면 다시 원금은 회복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시장에서 오래 좀 경험하고 공부하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몰빵만 안 하셔도 네. 네. 이사님 오늘 그 정말 이 하락장에서 이 자산 배분과 ETF를 들으니까 정말 더 마음에 와닿고 정말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잘못을 했는지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조금 자기 반성을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에 또 좀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 더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한 번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사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실까요? 네. 네. 이렇게 해서 ETF 처음 공부의 김성일 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최근에 쓴 김성일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리치고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서 그 최고 투자 책임자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제가 이전에 썼던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책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자산 배분 투자 혹은 이제 연금 계좌에서 할 수 있는 투자들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치가 보통 제가 행동 장치라는 얘기를 많이 썼었는데 그 장치를 이제 핸드폰 앱 안에 넣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앱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가을쯤에 나올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되게 혁신적인 그런 앱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는 일단 자산 배분 투자 괜찮은 것도 알고 있고 연금에서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 분들인데 막상 하려니 이게 부담스럽고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주식 매매하는 것도 안 해본 분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해놓고 나서 뭐 때때로 이제 리밸런싱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요즘처럼 장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불안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거죠. 네, 도와드리게 되면 이제 좀 훨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게 이제 목표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사님께서 그 이전 책인 이제 마법의 돈 굴리기나 마법의 연금 굴리기 이런 것도 이제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또 유명하시고 거기서도 자산 배분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ETF 처음 공부라는 책을 써주셨는데 이 책은 또 좀 어떤 계기로 좀 나오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전 책들에서는 이제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자산 배분이 메인이었어요. 네. 자산 배분이 워낙 많이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안전하게 적당한 수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드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럼 막상 이걸 할 때 뭐 갖고 하냐의 문제에 있어서 ETF를 가지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고 ETF를 이용한 포트폴리오로 이제 책에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ETF가 뭐냐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모아봤어요. 그래서 저도 ETF를 공부하면서 이제 모아뒀던 자료들, 분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으로 좀 엮었습니다. 네. 이게 제가 목차를 봤더니 내용도 보고 와 ETF에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책도 두껍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두꺼운 책은 이제 다 기피하잖아요. 네. 뭐 기피하는데 뭐 출판사랑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은 저는 사실은 다 쓰고 싶었어요. 이 덕후들의 이 쓸데없는 그런 욕심인데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는 한 150페이지까지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네, 앞에 150페이지까지만 보시고 그 이후의 부분들은 뭐 심화적인 내용들이라서 이제 궁금할 때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ETF를 보다 보면 어떤 건 선물이라고 붙어 있고 어떤 건 안 붙어 있어요. 선물이 뭐야? 프레젠트인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선물은 이제 퓨처스라고 해서 퓨처스. 파생 상품에 대한 용어거든요. 네. 그러면 또 파생 상품이 뭐야? 또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데 선물과 현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해주는 이제 그런 챕터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또 합성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뭐 합성은 또 뭐야? 이런 것도 설명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심화된 내용들이 또 중간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궁금하실 때 그때그때 찾아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뒷부분의 대부분은 국내에 상장된 모든 ETF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2차 전지 ETF가 궁금하다. 그러면 그 챕터를 딱 여셔가지고 이거는 어떤 지수를 추정하고 또 뭐 코스피랑 비교했을 때 과거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이런 거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을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ETF 책이랑 좀 다를 수 있는 게 보통은 이제 ETF에 대한 설명을 보면 뭐 어떤 희망적인 스토리 아니면 이제 기대 그래서 메타 ETF가 나오면 야 메타 시장이 이제 엄청 메타버스가 커질 거야 뭐 이런 이제 스토리텔링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ETF가 나온 지 뭐 1년 이상이 넘었으면 실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와요. 네, 실제 성과가 나오니까 그 성과를 가지고 그냥 보는 거죠. 원래는 나올 때는 뭐 특히 ESG가 요즘에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네. ESG라고 해서 뭐 환경을 생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 게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ESG 지수 같은 게 나온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ESG ETF도 운영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러면 이 ETF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ESG에 투자하는 게 진짜 좋아라는 이제 퀘스천에 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찾아서 분석했고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정말 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런 ETF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은 또 그 역사적인 이런 실적 데이터 이런 것까지도 한번 다 보면은 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광고의 멘트 혹은 설명서만 가지고 투자 결정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그렇긴 한데 이왕이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실제 운영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 운영된 모습들을 보면 예상과 정말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좀 꼭 확인해보고 이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표와 그림이 잔뜩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게 저도 이걸 다 외우지 못해요. 당연히 다 외우지 못하고 궁금할 때 그때그때 찾아보고 또 잊어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분노하실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고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좀 분위기가 그런 만큼 자산 배분이나 ETF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리고 또 지금 이사님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ETF 이거 진짜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다시 한번 그 ETF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영어 약자로 된 상품들에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거부감을 많이 느껴요. 저도 뭐 은행을 한 20년 다니긴 했지만 뭐 공대를 나와가지고 이 금융상품에 정말 문외한이었거든요. 처음에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는데 뭐 ETF, ELS, 뭐 TDF 뭐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자 외우기도 정말 힘들긴 한데 ETF 같은 거는 이제 공부를 이제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ETF는 이미 너무 많이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암호화폐랑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암호화폐도 많이 하고 ETF도 많이 해요. 그런데 암호화폐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전체 자금 규모 면에 있어서도 ETF가 훨씬 시장이 크죠. 그리고 ETF가 이제 암호화폐가 추종하는 거는 어떤 백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탄생의 목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근거로 하는데 ETF 자체는 ETF 가격이 움직이는 게 실제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코스피 지수를 추정하는 ETF면 코스피 움직이는 만큼만 딱 움직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코스피에 있는 종목을 다 살 수 없으니 이 ETF를 사서 시장 움직임을 따라가겠다 이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거가 좀 명확하죠. 근거가 명확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장치들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ETF 운용사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위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간편하고 쉽죠. 그래서 이제 ETF가 뭐 약자긴 한데 이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란 뜻인데 이거 굳이 애우실 필요는 없고요.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똑똑한 뭐 전화기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애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트북을 그냥 노트북이라고 외우지 공책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냥 ETF라는 그냥 글자를 그냥 외워버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냥 이제 투자를 도와주는 도구다라고 외우시면 되는데 이제 간접 투자를 도와주는 건데 기존에 있던 펀드랑 비슷해요. 근데 펀드랑 비슷한데 이제 펀드보다 장점이 일단 실시간 매매가 가능해요. 주식처럼. 그 주식의 장점이죠.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근데 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는데 며칠 걸리고 또 매도하는데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ETF는 황금성이 이제 높다고 해요.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일반 펀드 대비해서 또 장점이 중도 환매 수수료 같은 게 없어요. 일반 펀드는 뭐 90일 이내 뭐 매도하면 뭐 수익률이 얼마를 이렇게 수수료로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게 장점이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나가게 되는데 ETF는 증권거래세가 없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유리한 상품이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상품이다라고 이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진짜 펀드는 네. 왜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예.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펀드에서 이탈을 해서 ETF로 오고 있어요. 네.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를 가입했던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펀드는 이제 액티브 펀드를 말하거든요. 펀드가 크게 액티브 펀드, 패시브 펀드가 있는데 패시브 펀드는 어떤 시장 지수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게 만든 거고 액티브 펀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라고 이제 해서 만든 건데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그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잘하니까 수익이 더 날 거야라는 이제 근거에서 이제 운용이 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액티브 펀드에서 실망을 많이 했죠. 수수료는 되게 비싸게 냈는데 보통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2% 매년 보수가 나가고요. 그리고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1%에서 그 이하 수준이고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ETF 같은 경우에는 뭐 0.01% 굉장히 낮습니다. 네. 굉장히 낮게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펀드에서 ETF로 넘어오니까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던 운용사들이 액티브 ETF를 출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액티브 ETF들이 이제 많이 국내에도 나오고 있고 액티브 ETF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비싸요. 당연히 이제 펀드 매니저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 0.9%, 뭐 99%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액티브 ETF에 투자를 하실 수도 있죠. 하시더라도 이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도 이제 그 액티브 ETF들 중에 나온 지 좀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액티브 ETF는 과거에 이런 움직임을 보였구나. 과거 움직임대로 미래가 가진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과거에 특별히 잘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할까?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액티브 ETF라고 했는데 코스피 지수랑 되게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품들도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를 가지고 투자 민주화의 주역이라고도 말을 하거든요. 굉장히 그 재밌는 표현이죠. 투자 민주화라는 게. 그러니까 과거의 투자들은 과거에는 이제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정보도 공개되어 있지 않았고 정보를 알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서 투자가 이제 민주적이지 않았죠. 근데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표현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이제 ETF가 나오면서 이제 투자가
굉장히 일반적인 개인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전문가들한테 뭔가를 맡겨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굳이 맡기지 않아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ETF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제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국채 ETF가 나와서 뭐 한 주에 5만 원, 10만 원이면 그걸 사고 팔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원유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 상반기에만 한 60%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실제 원유 ETF가 있어서 한 주에 10,000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사서 나 원유에 예를 들어서 뭐 원유 회사를 다닌다거나 뭐 여러 가지 원유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이건 추천하지 않지만 원유가 상승할 것 같아. 뭐 베팅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10,000원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동산, 원유, 골드, 뭐 해외 주식, 미국뿐만 아니고 뭐 유럽, 일본 다양하게 중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죠. 그래서 인터넷이든 아니면 자신이 공부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대상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ETF 장점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제 투자의 민주화를 이제 이끌어내는 주역이 아니냐. 뭐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 원유 ETF 네. 추천을 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우리 웅달님께서도 관심을 가진 이유는 많이 올랐거든요. 요 며칠 사이에 또 많이 빠졌어요.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오르면 관심을 갖는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에 대한 대안이 먼저 있어야 돼요. 네. 늘 이제 살 때는 언제 내가 매도를 할 건지 빠지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을 먼저 다 세팅해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원유 자체에 대해서 저는 좋고 나쁘다는 그런 큰 의미부여하진 않아요. 자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비빔밥을 해 먹는데 누군가가 거기에 고수를 넣어서 비벼 먹겠다. 근데 저는 고수를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난 고수를 넣어야 진짜 이게 맛있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은 고수를 넣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수 같아요, 고수. 네. 입맛 따라 다르고 취향 따라 다른 거라서 고수를 어떻게 추천하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추천하기보단 그런 음식 재료가 있다는 건 이제 알 필요는 있죠. 네. 그래서 막연히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원유 ETF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원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라고요. 네. 원자재나 원유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그 특징이 좀 있나요? 혹시 뭐 이렇게 주식 일반 기업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네. 뭐 물론 주식에도 막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 이게 네. 흐름이 좀 있긴 하잖아요. 네. 등락이 좀 원유도 좀 그런 특징이 좀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제가 ETF를 젊은 사람들이나 초보 투자자들한테 이제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식을 투자할 때 이제 많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시거든요. 기업 분석을 해서 이제 뭐 좋은 회사라는 건 이제 가격이 올라가냐 문제죠. 네, 뭐 좋은 활동을 하거나 뭐 직원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회사가 아니죠. 내가 샀을 때 사고 나서 가격이 오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데 그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 는 게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성은 계속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시장이 계속 커질 거니까 우리나라의 주시장을 대표하는 ETF를 사서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기 때문에 ETF가 편한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원자재나 이제 원유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뭐 금도 있고 달러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ETF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원자재 ETF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과거엔 이렇게 움직였구나. 지금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원자재 ETF를 만약에 사면 그 안에 또 원자재가 되게 다양해요. 여러 가지 원자재를 담고 있거든요. 코스피 200 ETF를 사도 200개 이제 상장 주식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상품들을 갖고 있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디테일하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가 깊지 않아도 약간 이제 좀 하이 레벨에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 우리나라 주식이 좋을지 미국 주식이 좋을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면
전 세계 주식시장 ETF를 사는 거죠. 다 네. 사는 건. 네, 다 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난 정말 중국이 싫어. 만약에 정말 중국이 싫고 중국에 대해서 내가 엄청 전문가인데 중국은 진짜 아니야. 중국 빼고 싶어. 그러면 지수 중에서 이제 중국을 뺀 그런 지수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미국을 좀 더 선호하신다면 미국 ETF를 사서 미국 ETF의 비중을 좀 더 늘리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고, 원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도. 그래서 원유가 뭐 충분히 싸졌다고 생각하면 원유 ETF의 비중을 늘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다렸다가 또 예를 들어서 뭐 100불, 120불 올라갔다. 원유 너무 비싸졌는데 라고 생각이 드시면 또 거기서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되게 전문가들은 사실은 직접 하시면 돼요. 선물 같은 걸 사셔가지고 상품 선물 이런 걸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본인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잘 아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거예요. 제가 요리랑 빗대서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뭐 백종원 셰프께서 굉장히 특이한 요리 재료를 가지고 뭐 어디 베트남에서만 나오는 이런 요리 재료가 요리를 해서 굉장히 맛있다고 해서 나도 그걸 따라하고 그 맛을 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쉽지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재료는 그만큼 어렵고 그 미묘한 차이 때문에 맛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즉 손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너럴한 비빔밥 정도에서 시작을 해라. 비빔밥도 충분히 맛있죠. 비빔밥도 맛있고 네. 그 비빔밥도 안에 이제 뭐 제 책에서는 그렇죠. 참치캔 비율을 들었는데 그 소고기 볶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넣으면 또 다른 맛이 나고, 맞아. 또 거기에 뭐 간장을 비빌 건지 고추장 비빌 건지 참기름 좀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형이 가능해요. 굉장히 훌륭한 요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연복 셰프가 나와가지고 그 이만한 이제 웍에다가 굉장히 뭐 희한한 불맛 살리고 불맛 살리고 뭐 이런 거를 굳이 따라 하려고 해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좀 걸 하면 더 좋은 수익률이 나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에 접근하시는데, 일단은 초보자라면 되게 비빔밥 같은 아주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기에 ETF는 더없이 좋은 도구죠. 제가 재료 손질을 안 해도 되잖아요.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참치캔, 김치캔 아니면 이렇게 다 포장된 거 있잖아요. 그거 뜯어서 넣어서 비비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ETF가 딱 그런 거거든요. 이미 다 손질해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이, 펀드 매니저 같은 전문가 분들이 또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자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면 또 이게 그 약간 그렇게 좀 보편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더 효과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일단은 전문가분들은 이제 펀드를 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항상 70% 이상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지금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게 안 돼요. 그게 룰이에요? 네, 규정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하락을 현금으로 바꿔놓기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법 규정상.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락을 맞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개인은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개인이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저가 매수의 찬스라는 걸 매니저가 알아요. 매니저가 아는데 사람들이 펀드에서 돈을 막 빼요. 그러면 하락난 주식들을 계속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매수할 기회를 놓치는 거죠. 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지금 주가가 너무 높아서 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돈을 넣잖아요. 그럼 이제 높은 가격에 계속 사야 되는. 그렇구나. 네,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개인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식에 대해서 하고는 싶은데 아직 지식이 좀 많지 않은 뭐 초보자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ETF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초보자는 정말 ETF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일단 누구나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뭐 주식 어린이 주린이라고 하고 요린이라고 하잖아요. 제 요린이거든요. 네. 요리 진짜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고 먹긴 먹어야 되는데 냉장고에 있는 거 그냥 꺼내서 그냥 뚜껑만 열어서 먹는 수준이에요. 정말 요린인데
그러니까 주린이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린이도 투자는 해야 되잖아요. 재린이도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거 뭐 밥을 당장 쌀을 씻어서 밥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굶어 죽죠. 네. 예, 그러다가 꼭 불량식품 사 먹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맛있어 보이는 거. 예, 불량식품 사 먹어서 배탈 나는 기가 쉽거든요. 네. 주린이도 똑같아요. 급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덥석 샀다가 이제 물린다고 많이 표현하는데 지금 같은 자연. 네, 실제로 제 여동생이 이제 저번 그 명절 때 내려갔더니 자산 배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연금에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차를 마시다가 저한테 은근슬쩍 묻더라고요.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카카오페이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앉아서 생각한다. 왜? 왜냐면 느낌 빡 왔죠. 이미 산 거예요. 이게 물어봤다는 건 이미 사서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살려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그래서 별 생각이 없다 나는. 솔직히 얘기하는데 이제 여동생이 결혼기념일에 쓸 돈이 있었대요. 남편이랑 같이 이제 상의해서 그 약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그 주식을 산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결혼기념일을 더 좋게 보내자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니 이렇게 반토막이 딱 났어요. 마이너스 47%인가 뭐 그랬대요. 그래서 왜 그걸 샀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우리도 많이 쓰고 앞으로 망하겠어? 그래서 뭐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굳이 그 회사는 안 망해. 네 수익률만 망하지. 그래서 그 여동생이 그 주식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가 보기엔 딱 하나예요.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네, 가격이 오르고 계속 사람들이 많이 이제 회자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니까 관심이 생긴 거고 나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으니 뭔가 이제 회사 이미지는 좋고 만약에 이제 그런 여동생의 시나리오대로 했다면 정말 많은 기업들을 분석하고 나서 재무제표도 보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하지 않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개별주 투자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뭐 경영진의 어떤 이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경영진에 대한 이슈 아니면 법률 리스크 아니면 뭐 특정 산업에 대한 이슈들이 터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이제 분석하고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제 ETF로 접근을 하는 게 그나마 좀 낫지 않나. 초보자일수록 ETF를 공부하고 ETF 투자를 해야겠네요. ETF를 먼저 하고 자기가 정말 투자에 재미가 있고 기업 분석에 또 재미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기업 분석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분석한 기업이 예를 들어 코스피 200보다 얘가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일부를 떼서 그 기업을 사는 거예요. 일부를. 예. 그래서 해서 지켜보시는 거죠. 다 사지 말고 몰빵하지 말고. 그렇죠. 왜냐하면 일시적으로는 돈 벌 수 있는데 요즘처럼 돈이 확 빠져버리면 힘들어지니까 자기 실력에 대해서 이제 과신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이게 보니까 그 초보자도 물론 ETF 투자를 해야 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부자일수록 고학력자일수록 또 ETF를 선호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진짜 그런가요?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읽었었던 건데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 자료를 좀 번역해서 요약해서 넣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분석해 보니까 가구 단위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전체 가구에서 연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가구가 27%예요. 근데 ETF를 투자하는 가구의 57%가 10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ETF를 선호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건데 부자일수록 ETF를 선호하더라. 그리고 고학력자일수록 ETF를 선호하더라. 예를 들어서 ETF 투자 가구는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66%고 전체 가구에서는 이제 34%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고 연소득도 많고 이제 학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ETF 투자를 이제 선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보기에는 ETF가 더 좋은 거거든요. 더 좋기 때문에 이제 선호를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이제 ETF 투자를 하는 가구들의 특징 중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뜰하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근데 근거가 뭐냐면
이제 증권사를 이용할 때도 수수료 할인 같은 게 되는 이제 온라인 증권사를 이용하는 가구가 ETF 투자 가구는 11%가 그런 걸 이용하고 펀드 투자 가구는 2%. 그러니까 전체 가구는 한 1%. 와, 수수료에 되게 민감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이 공부를 한 거죠.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보고 그것뿐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증권사뿐만 아니라 은행도 마찬가지. 수수료나 비용이 비싼 은행을 이제 ETF 투자하는 가구들은 덜 선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ETF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나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에 넣어놔도 되는데 굳이 ETF를 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관심 있는 거고, 그리고 ETF 하는 사람들이 더 스마트하다. 왜냐하면 금융 정보를 얻는 방법 자체가 이제 친구나 지인이 아니라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통해서 얻고 있더라. 그리고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ETF 투자자는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금융거래를 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냐는 질문에 ETF 투자자는 37%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고, 이제 펀드 투자자는 22%.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또 ETF 투자자가 은퇴 준비도 잘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개인연금을 이제 납입하는 가구가 전체에서는 37%밖에 안 하는데 ETF 투자 가구는 79%가 연금에 납입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봐도 ETF를 투자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선도적인 그런 일이지 않나? 네, 그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 계좌의 금액으로 ETF를 산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게 약간 한국으로 따지면 그 연금저축펀드 그걸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딱 이거를 치환해서 말하면 뭐 통계를 내보진 않았지만 연금저축을 하고 있느냐도 일단은 차이가 날 거고요. 네, 연금저축을 하고 있느냐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날 거고, 연금저축에 넣어놓고 그냥 내팽개쳐 두는 사람이 90%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 소수의 10%의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상당수가 ETF로 하고 있고 ETF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좋은 수익들을 많이 얻어가고 계신 거죠. 참 이게 부자고 고학력자고 이러면 자신감도 있고 똑똑하고 이러면 개별 종목 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쵸. 이 ETF를 많이 한다는 게 좀 역설적이네요. 그게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의사분들, 변호사분들, 특히 회계사분들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개별주 투자를 하는데 하다가 이제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내가 실력이 있던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조금씩 바꾸시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면 이렇게 ETF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ETF가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렇게 또 너무 좋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단점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단점이 있고요.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장점만 있진 않잖아요. 다 단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걸 말 안 할 수 있는데 네. 일단 저는 제가 ETF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서 단점도 다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제가 ETF 판매하는 그런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겠지만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이제 보통 6가지 정도 이제 ETF 투자할 때 위험, 단점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거. 네. 그건 뭐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네, 펀드 그렇죠. 액티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ETF가 안전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거지, 절대 완벽한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두 번째로 신용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신용위험이 뭐냐면 내가 ETF를 샀는데 아니면 어떤 펀드를 샀는데 그럼 내가 어딘가에 돈을 넣었을 거잖아요. 내 돈이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거기가 문을 닫았다. 그럼 내 돈 못 돌려받잖아요. 네. 그게 이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ETF는 신용이 위험이 거의 없어요. 네. 대신에 ETN이라는 게 있어요. ETF랑 이름이 되게 비슷한데 ETN이랑 ETF는 그 리스크 관점에서 굉장히 다른 상품이에요.
ETF는 운용사에서 만드는 거고 펀드죠. ETN은 뒤에 N이 노트예요. 증권이란 뜻이고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ETN은 무보증 무담보 사채하고 동일한 신용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 증권사가 부도가 나거나 이러면 투자금 못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뭐 증권사가 그렇게 쉽게 부도가 나겠어? 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항상 이제 위험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 세 개의 ETN이 문을 닫아서 예, 그 신용 위험이 현실화돼서 돈 못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겠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뭐 2008년 금융위기급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지금 올 상반기 시장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예측하기가 항상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ETN은 좀 조심하자. 네, 저도 ETN은 안 하고 있고요. ETN은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ETF는 괜찮고 ETF 중에 뭐 합성 ETF가 있어요. 이런 거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합성이요? 예, 합성이라고 이름 들어간 게 뭐냐면 원래는 이제 ETF 운용사가 골드 ETF면 골드를 사면 되잖아요. 그때 골드를 살 수가 없잖아요. 엄청 많은 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선물이란 걸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해외의 어떤 증권사가 실제로 요거를 사거나 해가지고 그 가격의 움직임을 맞춰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증권사랑 우리나라에 있는 이 ETF 운용사랑 계약을 맺어요. 이런 걸 합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합성도 이 증권사가 부도가 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운용사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세상에 일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가급적이면 이제 ETN이나 합성이 들어간 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뭐 플루토늄 ETF라는 게 있다고 칠게요. 네. 근데 우리나라 ETF 운용사에서 플루토늄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엄청 대형 증권사에서 실제 플루토늄을 사가지고 했어요. 우리나라 운용사에서 사람들이 플루토늄 원해. 야 우리도 플루토늄 투자하고 싶어. 이 증권사랑 계약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땡땡땡 리치고 플루토늄 합성 ETF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운용사가 미국에 있는 증권사랑 계약을 맺어서 플루토늄 가격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객의 니즈는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없다면 합성을 선택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그 네이버 증권 거기서 합성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몇 개. 그런 거는 조금 더 알고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겠네요. 네, 대안이 없다면 선택하실 수 있는데 같은 비슷한 게 있다면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단점 중에 하나가 상장 폐지예요. 그래서 이건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데 ETF가 상장 폐지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ETF가 주식들을 사고 있잖아요. 네. ETF가 이제 이 펀드 이제 더 이상 운영 안 할 거야라고 하면 이 주식들을 다 팔아요. 네. 다 팔고 그 돈을 이 ETF 보유자들한테 다 입금시켜줘요. 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상장 폐지. 그러니까 원금은 아니고 그때의 수익률. 그때의 잔고. 그때의 잔고. 예. 그때 팔아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상장 폐지되면 며칠 동안은 이게 입금이 안 돼요. 왜냐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도 서류상. 그래서 그런 문제 말고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ETF 상장 폐지가 문제될 거라는 우려는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이거 펀드 회사에서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수탁은행이라는 곳에서 실제 돈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격 괴리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ETF의 이제 시장 가격이 그 NAV라고 해서 이제 적정 가격이라고 보통 이제 말할 수 있는데 그거랑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큰 상품을 선택하시면 요 위험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이면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큰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추적 오차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지수를 얼마나 잘 추적하느냐예요. 이게 요거 운용사의 운용 실력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많고 거래 대금이 큰 그런 운용사에서 이런 위험을 많이 줄여줘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그런 운용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ETF를 선택할 때 이제 운용 보수가 싸냐,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이 크냐, 요거를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환율 변동 위험이 또 있는데 자기가 투자하는 게 환율에 노출돼 있는지 환율에 해지가 되어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타이거 나스닥 ETF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했는데 뒤에 H가 써 있으면 환 해지가 된 거예요. 안 써 있으면 환 노출인데 환 해지는 그냥 나스닥 움직임 그대로 내가 투자하는 거고, 환 노출은 나스닥 움직임에 달러 움직임까지 같이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의 변동은 과거에는 이제 다 위험이라고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환 노출을 적정하게 이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네. 네.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